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성은이라고 하고요. 오늘 또 이렇게 그래도 저희가 진료실에서 또 못다한 그래도 또 좀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또 감사하게 일단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골수증식 종양의 그 치료와 합병증 관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골수증식 종양에도 또 여러 가지 질환들 속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치료와 합병증 일단 말씀드리려면 그 이해를 도우려면 그래도 이게 어떻게 진단되는 왜 일어나는 병인가 이런 거 간단하게는 좀 알아야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 처음에 진단받으실 때 이제 주로 이제 왜냐면 성인은 그 여기 골반하고 이렇게 대퇴골 뭐 이런 흉골 이런 데서 공장이 피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골수 증식 종양은 골수계 혈액세포들이 과도하게 저희가 보통 작스탯 그 경로라고 해요. 그게 이제 어떤 암 발생 유전자 변이에 의해서 활성화되면서 골수계 혈액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 진성적혈구 증가증, 그 다음에 1차 골수 섬유증, 진성 혈소판 증가증 이런 것들이 저희가 전형적인 그런 증식질환 속하는 병들이고요. 이 질환들은 또 이제 드물지만 호상구, 호중구 이제 이런 것들이 증식하는 병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그러면 어떻게 알고 가냐? 병원에 두 가지 정도 이렇게 경로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뭔가 이렇게 증상이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관련된 증상이 심해지셔서 병원에 갈 수도 있고 건강검진을 했는데 수치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가시거든요. 그러면 병원에 가면 첫 번째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적혈구 생성인자라는 간접 거나 아니면 이 병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를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은 요즘에는 이제 대부분 다 골수 검사를 이제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골수 검사를 통하지 않고는 또 이게 섬유화가 동반돼 있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없거든요. 혈소판 증가증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이해를 돕고자 하면은 이런 질환들은 그 어떤 질환의 특성들이 이렇게 서로 겹쳐져 있는 부분들이 또한 있기 때문에 꼭 혈소판이 높아져서 같다고 해서 혈소판 증가증 이게 그래서 요 용어에 대해서 좀 이렇게 혼동되어 있으면 왜 나는 적혈구 증가증인데 백혈구가 올라가고 혈소판이 올라가나요? 막 이런 질문들도 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질환이 처음 진단됐다가 이렇게 경과를 보는 중에 이게 질환의 약간 성격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 진단을 받으셨어도 나중에 그런 질환의 성격들이 서로 이렇게 바뀌어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요 이제 처음에 이제 말씀드릴 거는 적혈구 증가증, 혈소판 증가증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이게 또 더 진행을 했을 때 섬유증으로 갔을 때 또 얘기들을 좀 해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날 이 질환의 관리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증상을 잘 관찰하셔야 되는 것도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하나는 혈전으로 인한 거나 출혈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나한테 중대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게 나한테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고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을 긴밀하게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이 병이 진행되는 뭔가 그 전신 증상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긴밀하게 잘 알고 있어야 또 내가 중간에 증상이 나빠지면 병원에 뭐 일찍 가본다든가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혈전이 그 심장 혈관에 막히게 되면 가슴 통증이 오겠죠. 우리가 그게 이제 심근경색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폐로 가는 혈관이 막힐 때에는 호흡곤란이 오게 되고 그리고 다리로 가는 혈관이 막힐 때는 종아리나 이런 데가 이렇게 부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팔이나 다리에 힘이 없음 불분명한 발음 요거는 뭘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머리에 경색이 생겼구나. 보통 저희 뇌경색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요런 위험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부백만이나 항다리 갑자기 이렇게 생기는 경우는 간문맥으로 가는 혈관이 요런 현상을 갖고 처음 진단받으시는 분들도 꽤 되시거든요. 그래서 간문맥으로 가는 그 혈관이 막히는 경우도 있고 눈으로 가는 그 혈관이 막히면 갑자기 시력저하가 온다든가 그래서 요런 증상들이 생기는 걸 긴밀히 잘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말초혈액으로 가는 그거에 폐색 증상 그러니까 순환이 잘 안 되면서 보통 생기는 많은 증상은 두통이나 어지럼증, 시야가 흐려지거나 이명이 들리거나 손발이 화끈거리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출혈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내가 이 병을 진단받으면 기본적으로 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저용량의 아스피린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혈전을 예방하기 위한 약제를 복용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도 출혈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특히 분태성 혈소판 증가증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혈소판이 또 과도하게 올라가는 그런 질환들은 이 과도해진 혈구가 내 응고를 피를 굳히는 데 필요한 다른 물질들을 일종의 소모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저절로 출혈이 나는 그런 좀 역설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비장비대가 이제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전신 증상으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염증성 물질들이 나오면서 일어나는 전신 증상들이 있는데, 나는 비교적 전신 증상이 없는 분들도 있지만 또 이런 전신 증상이 꽤 심하신 분들도 있고요. 가려움 같은 경우는 특히 수인성 가려움이라고 해서 목욕을 하러 갔을 때, 이건 가려운 게 아니라 보통 표현을 그래서 따갑다고들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이런 관리를 잘하는 게 이제 중요하고,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골수 섬유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이게 정상 골수, 이제 혈소판 증가, 보통 적혈구 증가의 전형적인 골수 형태인데, 여기에서 이 세포들이 내놓는 이제 나쁜 사이토카인이나 염증성 물질들이 골수 안에, 그냥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섬유질을 생각하면 그런 레티큘린 콜라겐 이런 것들이 막 골수에 쌓이면서 공장의 기능을 못하게 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처음에 나는 자꾸 뭔가 약을 먹어야 수치가 조절되던 사람이 약을 안 먹는데도 수치가 막 떨어져서 오히려 약을 끊게 해.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도 많이 드리거든요. 이게 일정 수준으로 약이 유지되던 분들이 갑자기 약을 끊게 되는 현상은 다시 골수를 꼭 들여다봐야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비장비대가 없었던 분인데 비장이 커지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땀이 발열이 나거나 발한이 나거나 체중 감소가 있거나 이제 이런 게 악화될 때에도 상담이 꼭 필요로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병이 진행되는 하지만 경우는 이게 더 많은 분들은 질환을 잘 관리하면서 사실 지낼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새로운 것들이 발생하였을 때 이제 진성 적혈구 증가증에서는 이게 보고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10에서 20%. 근데 진성 혈소판 증가증 같은 경우는 보통 그거보다는 좀 낮은 비율로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진성 적혈구 증가증에서는 이 증상을 완화하고 혈전증에 대한 내가 예민한 좀 그런 증상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아까 혈관 운동성 증상이라고 하는 것, 말초혈액 폐색에 대해서 순환이 잘 안 되면서 생기는 증상들 이런 건 조절을 해야 되고,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이거 치료를 할 때 저위험군, 고위험군으로 나눠서 치료를 하고요. 저위험군은 나이하고 혈전의 병력이 없는 사람들, 나이가 높아지고 그다음에 혈전 병력이 있으면 이게 높아져요. 그리고 보통은 이런 걸 예방하려고 하려면 이 헤마토크릿을 굉장히 조절을 잘하고 있어야 되고 저용량 아스피린으로 잘 혈전 예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심혈관계 위험인자 조절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거는 되게 좀 어떤 측면에선 관리가 좀 소홀한 측면들도 있어요. 심혈관 위험인자라는 게 결국은 다른 대사증후군, 뭐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 비만하거나 담배 피는 거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관리 굉장히 잘해야 된다. 근데 이거 진단받고 나서도 흡연하시던 분들 담배 전혀 못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약을 100번 드시는 것보다 담배 한 번 끊는 게 더 사실 중요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고위험군이신 분들 또는 저위험군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경과를 보다 보면 이제 뒷장에서 말씀드리면 이런 세포 감소 약제 치료가 꼭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대부분 하이드록시 유리아로 하고 있고 인터페론 알파라는 것도 치료는 할 수 있어요. 처음에 그 치료를 할 수 있게. 근데 이게 지금 국내에서 좀 어베이러블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유용성이 접근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하이드록시 유리아를 치료를 받는데, 하이드록시를 치료를 하다가 이것도 이제 좀 알고 있어야 되죠. 하지의 궤양, 구강궤양, 그다음 위장장애 이제 이런 것들 되게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그래서 용량을 수치를 보면서 이렇게 막 수치 조절이 안 된다고 해서 용량을 또 계속 올려드리다 보면 그걸 못 견뎌하세요. 그래서 내가 견딜 수 있는 치료로 유지를 해보는데 수치를 조절하면서 사혈을 중단할 수 없다. 또는 수치 조절이 안 된다. 한 가지 수치를 맞추려고 하다 보면 다른 수치가 막 떨어진다. 수치가 오히려 그러니까 백혈구 수치를 낮추려고 그러면 빈혈이 생겨버린다. 이런 것들도 이 약
약제로 잘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거거든요. 또 다른 거는 견딜 수 없는 부작용이 생긴다. 그러면 사실은 2차 치료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럼 임상연구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룩소리, 요 앞에 치료하지 않은 서로의 그 약제들로 좀 변경을 해볼 수 있어요. 그때는 룩소리틴ib이나 인터페론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볼 수 있는데, 근데 이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좀 제한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허가를 내서 쓸 수는 있는데 이게 보험 적용이 좀 안 돼서, 그래서 이제 나의 이런 지금 뭔가 수치 조절이 잘 안 된다거나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 걸 어떻게 타개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논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 앞에 설명드린 거를 미국 국립암 그 연구진들이 이렇게 어떻게 치료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던 거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위험군도 이렇게 쭉 관찰을 하다가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는 이제 고위험군이라고 써져 있는 건데, 그 고위험군 환자분들도 치료를 하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에 도달하게 되면 약제들을 이렇게 서로서로 좀 바꿔봐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서로서로 좀 바꿔볼 수 있는 약제 중에 이제 로페그 인터페론 알파 2B라는 그 베슬렘이라는 상품명으로 하고 있는 그 이제 인터페론 제제가 있고, 이 인터페론 제제라고 그래도 하더라도 각 약들은 각 약의 고유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주로 이제 이렇게 몸살 기운처럼 근육통이나 피로, 관절통 이런 게 좀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갑상선 기능 항진이라든가 뭐 이런 또 증상들을 또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약이든 그 치료를 또 하게 되면 그 치료를 하면서 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없는지 그거를 이제 모니터링 해나가게 되고, 모든 어떤 약들은 그 약들이 이렇게 우리 의료 현장에서 쓰이게 될 때에는 그 임상 연구라는 거를 통해서 이 약의 효용성, 안정성이 입증이 돼야만 그 약이 여기 이제 처방 가능한 걸로 허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약제는 그 삼상의 임상 연구 이름이 플라우디 컨티 PB라는 그런 이름이었어요. 거기에서 이 약제를 썼더니 혈액 수치가 잘 조절이 되고, 그걸 우리가 완전 혈액 반응이라고 하였는데, 요거는 요 연구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에서도 혈액 수치가 잘 조절되는 그 기준치 안으로 수치가 들어가는 거를 이렇게 완전 혈액 반응이라고 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질환을 일으키고 있는 그 작투 그 분자 그 수치가 정량화된 수치가 얼마나 잘 떨어지는지가 환자들의 향후 예후와 관련성이 굉장히 깊다는 것들이 알려지게 되면서, 이런 분자학적 반응으로도 이 약물이 이런 분자학적 반응을 조치를 해나가 잘 조절을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도 하나의 지표로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분자학적 반응이 그 하이드록시유리아를 치료하는 것보다는 조절이 잘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었던 거고, 이 그래프에서는 이거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율이 얼마나 되나를 봤더니 이제 이게 베슬렘이 치료했던 사람들이 하이드록시아보다는 좀 높았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하는 그런 보고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요런 치료제는 국내에서도 이런 임상 연구 참여 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견딜 수 없는 부작용이나 아니면 수치 조절이 너무 하이드록시유리아만으로 목표로 하는 수치가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은 치료 받으시고 계시는 분이 계실 거고, 또 다른 그 2차 치료제 이제 옵션으로 그 허가가 되어 있는 이 룩소리티닙도 자캅이라고 하는 약도 치료를 해볼 수 있어요. 변경을 해서.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이런 치료제가 나올 때에는 그 임상 연구를 통해서 효과가 입증이 됐기 때문이겠죠. 이거는 비장이 커져 있고, 그리고 하이드록시유리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항성이나 불내악성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대조군은 이용할 수 있는 그냥 적극적인 치료를 한 사람들, 하나는 룩소리티닙이라는 약으로 치료를 한 사람들, 이렇게 하고 경과를 봤더니 비장이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그 헤마토크릿이라고 아까 그 적혈구 수치가 적절하게 조절되는 그것도 이 대조군에 비해서 유용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약이 효용성이 있구나, 이렇게 지금 입증을 받아서 이제 치료약제로 써볼 수 있는 옵션으로 그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혈소판 증가증도 비슷해요. 이것도 이제 혈전증을 예방해야 되고 증상 완화해야 되고, 근데 이제 이 혈소판 증가증을 진단받으시는 분들 중에는 아주 극도로 혈소판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보통은 막 150만 개 이상.
근데 그런 분들은 출혈에 굉장히 위험이 같이 동반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치를 낮추는 약제를 이런 위험군과는 또 별도로 조절을 해야 아스피린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수치가 너무 조절 안 되고 있으면 출혈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수치부터 먼저 낮추고 그 다음에 이제 혈전을 예방하기 위한 아스피린하고 이렇게 병합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요 질환은 근데 이렇게 위험군을 나누는 게 보통 조금 더 이렇게 한 4단계로 나눠요. 그래서 나이, 혈전에 대한 병력이 있느냐, 작두 유전자 변이가 있는 사람들이 혈전에 대한 위험도가 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른 높이고, 그래서 초저위험군 같은 경우는 증상이 아무것도 없으시고 그러면 그냥 진짜 경과관찰만 하기도 해요. 이제 저위험군이나 이제 이상 되시는 분들은 저용량 아스피린 쓰고 이런 걸 조절하고, 또 고위험군에 속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이제 약을 써야 되는데, 요게에서는 혈소판 낮추는 약으로 아까 앞에 거와 비슷했지만 아나글레라이드라는 또 그 약을 써볼 수 있는데, 아나글레라이드라는 요 약은 혈소판 낮추는 약이에요. 근데 이게 심계항진이나 아니면 요 약 자체 때문에 두통이나 부종이나 이런 걸 호소하시는 분들도 좀 계세요. 그래서 요 약 먹다가 요 약 처방받아서 드시는 분들도 부작용이 있으면 상담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아직까지도 저런 기본적인 약재료로는 해결이 잘 안 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국내에서 이렇게 이런 이제 임상 시험들이 시행된 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곧 될 것도 있고요. 분태성 혈소판 증가증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이.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거는 여기 앞에는 적혈구 증가증, 혈소판 증가증인데 이게 골수가 섬유화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섬유화되는 거는 이렇게 초기 섬유화증으로 진단받으시는 분이 있고 현성이란 표현은 그게 굉장히 뚜렷하게 섬유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근데 요게 진단받는 그러니까 경로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예요. 지금 여기 보여주는 이 진단은 처음에 내가 진단을 받으면서 그거를 1차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프라이머리 1차. 그래서 1차 골수 섬유증이다. 이렇게 진단을 받는 거고, 앞에 그럼 병력이 내가 있어요. 진성적혈구 증가증이나 혈소판 증가증이나. 그랬던 사람들이 병이 진행하면서 발생하면 그거는 2차 또는 진성적혈구 증가증 후 골수 섬유증 또는 본태성 혈소판, 그러니까 진성 혈소판 증가증 또는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 후에 발생하는 후 골수 섬유증. 그래서 이렇게 용어를 부르는 거를 잘 생각해 보면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게 섬유증이 되고 나면 많이 빈번하는 그런 임상 소견이 앞에 거와는 달라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골수가 단단해지고 이제 공장 기능을 못하니까 혈구가 슬슬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근데 백혈구는 떨어지시는 분이 있고 막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백혈구가 과도하게 이렇게 증식 하려는 그 성향을 많이 보일수록 근데 예후 지표에선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아세포라고 하는 성숙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세포가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은 좋은 저희 사인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이런 장기가 많이 이렇게 비대해지거나 이 질환도 역시 혈전이나 백혈병으로의 진행 이런 위험도를 가지고 있고 이거 계속 많이 하죠. 이게 모든 그 골수 증식 종양에서 그래서 내가 전신 증상을 판단할 때 이런 설문지 자가평가서를 통해서 내 증상이 많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미리 들여놓고 이걸 매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아직 약물 치료가 이제 필요하지는 않는데 적극적으로 특히 증상 변화나 이런 거 감시가 굉장히 필요로 하는 분들은 병원에 오실 때만이라도 꼭 스스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자가평가를 하셔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사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섬유증은 근데 이제 치료하는 방식이 이건 좀 또 고려해 봐야 될 게 여기서는 위험군이라고 저희가 예후가 그러니까 이 병이 조금 약물 치료만으로는 내가 길게 생존 질환을 조절하고 이렇게 삶을 영위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되는 그 순간에는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긴장도가 사실 좀 더 높게 가져갑니다. 그러면 그 긴장도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게 아까 임상지표로만 평가를 할 때는 나이 요소, 헤모글로빈 백혈구, 아세포라고 하는 성숙도가 떨어지는 세포가 얼마큼 나오느냐, 전신 증상이 어떻느냐
또 우리가 수혈을 받느냐, 혈소판까지 떨어지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골수 검사를 해서 알 수 있는 여기 핵형이라고 나오는 게 염색체 검사에서 얼마큼 안 좋은 게 나오느냐고, 그리고 NGS라고 하는 요즘 이렇게 상세 유전자 검사, 이런 걸 했을 때 여기 보이는 이런 지금 5가지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예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지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얼마까지 나오느냐를 보고 저희가 좀 더 이렇게 세분화해서 상세히 분류를 해보고 들여다봐요. 그래서 여기 매우 낮은 저, 중간, 고위험군, 매우 높은 위험군에 따라서 요게 이제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연차를 가면서 환자분들을 감소를 하면 예후가 높으신 분들은 이런저런 사건과 백혈병으로의 진행 때문에 내가 삶을 영위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후 지표가 중간 이형군의 4점 정도서부터는 이식을 상당히 고려를 해봐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설명도 이런 지금 국제적인 그런 가이드라인, 미국 국립암센터의 치료 지침이라든가 유럽 쪽에서 또 나오는 그런 치료 지침들, 이런 데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전반적인 아무튼 치료의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한다면 쓸 수 있는 약제들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볼까요? 그럼 제일 먼저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약이 작억제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임상 연구를 통해서 환자분들 비장을 잘 줄여주고 증상 조절을 가능하게 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게 해주거든요. 그게 이미 입증이 됐어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약이 등장을 할 때에는 임상 연구를 통해서 그런 효과가 규명이 돼야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카비란 약은 이미 한 10여 년 전에 콤포트1, 콤포트2라고 하는 이런 임상 연구를 통해서 대조군에 비해서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나와서 쓰고 있고, 최근에 2차 약으로 보험이 됐던 인레빅이라는 약은 이런 자카비에 실패를 한 사람들, 자카비로는 더 이상 자카비가 견딜 수 없거나 그 약도 또 그 약에 그 위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견딜 수 없거나 아니면 비장을 이렇게 줄여줬다가 다시 비장이 또 증가할 수도 있고, 처음부터 줄여주지 않는 사람도 있고, 증상 조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런 2차 약으로 또 인레빅을 바꿔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지금 미국에서 2가지 약제가 더 승인이 됐어요. 올해 지금 이게 불과 지금 한 달 전 정도에 이제 모멜로티닙이라는 약인데, 요 임상 연구도 국내에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이 약을 지금도 드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요 약의 특징은 이제 요런 약들은 또 쓰다 보면 빈혈 때문에 약을 못 쓰시는 분들이 꽤 있으셨거든요. 근데 요 빈혈을 일으키는 게 이거는 좀 일으키지 좀 않고 그다음 개선에 효과가 있고 이제 그런 특장점을 좀 가지고 있는 약이에요. 그리고 파크리티닙이라는 약은 또 여기에는 요 약들이 혈소판이 5만 개 미만에선 사실 사용하기가 어렵거든요. 기본적으로 혈소판 숫자에 맞춰서 약의 용량과 5만 밑에서는 사실은 사용을 하지 못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그 환자분들의 유용성에 따라서는 뭐 수혈을 해가면서 일부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파크리티닙이라는 약은 5만 개 미만에서의 환자분들한테도 이제 써볼 수 있는 게 효과가 돼서 이제 5만 개 미만인 환자분들한테 미국의 식약처에서 이제 허가를 갖고 있는 약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룩소리티닙, 요거 시장 용량이나 이거의 용량에 대한 결정은 그래서 혈소판 숫자에 따라서 이게 많이 결정이 되게 되어 있고, 신장 기능과 간 기능 이런 걸 보고 결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초기에 이 약제를 썼다고 해서 내가 빈혈이 확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빈혈이 생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주로 3, 4개월째 많이 일어나고 후반부로 갈수록은 다시 빈혈이 해결되는 점을 보이는데, 그런데도 나는 빈혈이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약제 때문일 가능성도 있지만 병세 그 자체가 지금 진행을 하거나 변하기 때문에 빈혈이 더 생기는 걸 수도 있어서, 그거에 대한 또 이렇게 열심히 이게 어떤 것 때문에 생기는 빈혈일까라는 거에 대한 점들이 필요하고요. 페드라틴이 인레빅이라는 상품명으로 갖고 등장한 이 약은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는 자카비 치료에 이제 실패했던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금 2차 약으로 지금 처방이 가능합니다. 요건 이제 식약품센터 통해서가 아니라 다 각 병원에서 다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런 저런 요법으로도 또 해결이 안 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더 효과적인 뭔가 방법론에 도전해보기 위한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 진단받자 나는 룩소리틴이 플러스 위약을 받거나 또 더 그래도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다른 임상시험 투여량의 병합요법 이런 게 처음 진단받으시는 분들한테 시도하는 그런 임상 연구들도 있고 그리고 그 약제 치료를 하다가 잘 이제 듣지 않거나 그러니까 원하는 반응을 얻지 못하거나 다시 뭐 재발했거나 이런 분들이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병합요법의 그런 임상 연구들도 있고 그리고 단독요법으로 아예 약제 자체를 바꿔서 하는 이게 이제 텔로미어라고 하는 그런 암 발생 이렇게 세포가 많이 증식하는 것과 관련된 것을 또 저해해주는 이 멜테스타트라는 것에 이렇게 참여하고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KRT23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물질들로 지금 투여받고 있는 그런 요법에 또 참여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런 것도 또 하나 해볼 수 있는데 내가 약물치료, 자카비 약물치료는 경로 차단제는 잘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빈혈 때문에 너무 고생스러워. 수혈 계속 받아야 되고. 그러면 요 치료는 빈혈 치료대로 또 해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조적인 요법으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또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이루스파터세트라고 하는 그거 빈혈 치료를 위한 약제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건 골수 이형성 증후군의 일부 환자분들 유용성이 이제 밝혀져서 허가가 되고 이제 타 질환에 그랬던 약인데 골수 섬유증, 자카비 치료를 받다 빈혈 있는 환자분들도 치료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지금 이런 치료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네, 해결을 해나가려고 이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후에 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